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 부모님 재산 나누자던 친언니. 그걸 지켜보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조언. 홍대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언니가 뭔데 내 결혼식을 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나타날 수가 있어? 내 학자금까지 모조리 다 들고 튀었으면서 우리 집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언니 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 이번에도 왜 하필 내 결혼식에 온 거냐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항상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요. 제 위로 1살 많은 친언니가 있는데 항상 사건 사고를 달고 다녔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의 근심 걱정은 끝이 없었죠. 그래서 저 또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에게 가족의 참된 행복을 알려준 건 지금의 시부모님입니다. 연애할 욕심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20대 때 저에게 엄청 대시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사내였는데 제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전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리도 사랑이 넘칠까는 의문이 들었어요. 전 마음이 메말라서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하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사이가 좋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더군요. 상견례를 마치고 친정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을 만나는 건 돈 많은 집안에 만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야. 그런데 화목한 데다 집안에 여유도 있으니 금상첨화지. 나는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네가 불행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도 어머니의 말씀에 동감했어요. 시댁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셔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셔서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 신혼집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친언니였죠. 부모님은 언니가 저지른 일들이 많아도 친딸이니까 보듬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언니에게 마구 소리치셨어요. 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어긋나는 건지 답답해 하셨죠. 언니는 중학생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다니는 소위 말하는 망난이었어요. 경찰서나 학교에 불려가는 건 예산일이고 합의금으로도 많은 돈을 써야 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두 이해하셨지만 19살의 나이에 임신했다며 남편 될 사람이라고 데려온 남자를 보니 폭발하셨던 거죠. 샛노란 머리칼에 한쪽 팔뚝엔 온통 그림이 가득한 남자를 어느 부모가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부모님은 애를 낳더라도 결혼은 안 된다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는 온갖 험한 말을 던지며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냈죠.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 없어.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나 낳아놓고선 딸이 하고 싶다는 결혼도 반대하는 게 부모야? 다른 집들처럼 용돈을 많이 주기래 집이 잘 살기래.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눈앞에서 꺼져버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언니는 늘 필터링 없이 말을 쏴대며 사람 상처 주는 걸 즐겼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은 점점 더 말라갔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언니는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가출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땐 제 한 몸만 떠났었는데 이번엔 단단히 각오했는지 온갖 걸 다 털어갔더군요. 부모님의 결혼 반지와 작은 금붙이들까지 몽땅 훔치고 심지어 제 학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놨던 돈까지 모조리 들고 튀었습니다. 언니는 대학 입학에 의지가 없었지만 저는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많아 실내 건축학과로 진학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동생의 꿈까지 모조리 훔쳐갔으니 저로선 당연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떠난 언니는 줄곧 그 어떠한 연락 없이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1년, 2년이 지나가니 서서히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자식은 우리에게 너 하나뿐이라 생각하고 살겠다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 오히려 모든 걸 받아들이고 언니 없이 살면서 가족들 간의 애정이 단단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되려 언니가 떠난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대뜸 제 결혼식장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들 품을 떠난 지 약 10년가량 지난 후였거든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 언니와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조카를 봤을 땐 저도 모르게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왔느냐 물었더니 제 SNS 계정을 보고 알았다더군요. 언니가 뭔데 내 결혼식을 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나타날 수가 있어? 내 학자금까지 모조리 다 들고 튀었으면서 우리 집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언니 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 이번에도 왜 하필 내 결혼식에 온 거냐고. 전 예쁘게 한 신부 화장이 무너질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느라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남들 다 아는 미팅이며 술자리며 제대로 즐길 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버느라 바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가느라 바빴죠. 언니 합의금을 내느라 빚낸 것들, 그리고 제 학자금, 언니가 개판치고 간 것들을 모두 수습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사랑이 가득한 남자와 다정한 시부모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산다는 기쁨에 취했을 때였는데 그때 언니라는 존재가 나타나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온 거냐며 악을 질렀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어요. 저를 감싸며 언니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래도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웃기까지 하더군요. 친동생 결혼식장에 온 건데 뭐 못 올 때 온 거냐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를 쏙 빼닮은 조카는 껌을 짝짝 씹으며 손을 대곤 이모 안녕하고 인사까지 하는 거 있죠. 예, 난 그냥 너랑 결혼할 남자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뷔페도 먹고 싶어서 온 거야. 뭐 깽판 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파드득 놀라니까 괜히 괴롭히고 싶네? 뭐 축의는 따로 안 해도 되지? 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어쨌든 결혼 축하해 동생하고 웃으며 신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을 고쳤어요. 친정어머니는 절 달래며 혹여나 해코지 하려거든 바로 막아서겠다고 하셨죠. 친언니의 존재를 남편도 시댁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신 눈앞에 안 나타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들이닥쳤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언니가 한 말이 진실이었는지 식장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을 구경하다 밥을 먹고 떠났다더군요. 식권을 받기 위해 제출했을 축의금 봉투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언니와의 사이를 의미하는 듯했죠. 허탈했지만 그래도 마음껏 소리치고 나니 조금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아이 계획을 미루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함께 모여 놀러 가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마냥 행복만 할 순 없더군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의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타지로 나간다길래 재밌게 놀다 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경찰이 보여준 CCTV의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고 핸들 꺾었고 그와 함께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더듬더듬 남아있습니다. 정신없이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도 관두고 집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공허한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보냈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정신 좀 차려봐라, 어?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쓰러질 거야. 그럼 부모님 가슴도 찢어지지 않겠니? 제발 한 입만 먹자, 어? 그러더니 아예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절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새 8kg 가까이 빠진 절 보며 기겁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혼자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달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변함없는 모습에 각오하고 절 돌보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님은 평소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제 입에 넣어주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다가도 애처롭게 부탁하시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한 입씩 받아먹곤 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가랑비에 젖듯 시어머님의 손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반복되다 보니 서서히 입맛도 살아나더군요. 눈물로 보내던 시간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끔씩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찾아오셔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넷이서 모여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 때면 고통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을 때면 또다시 외로워지곤 했죠. 그런 제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도 개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신혼집에 같이 머무를 순 없는 상태셨죠. 다음 달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기에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그동안 감사했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을 합치는 게 어떻겠니? 아직 넌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널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쓰이네. 너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야. 충분히 고민해보고 선택해도 좋아.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에겐 이미 다 말하고 동의도 구해놓은 상태니 걱정 말려무나. 그때 저량의 진심 어린 말을 건네던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에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절 껴안아 주시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왜 스스로 시댁살이를 자처하냐 묻더군요. 하지만 사실 시댁살이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며느리살이를 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웃어야 시어머님도 웃고 제가 울면 또 따라 울면서 절 달래주셨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없었다면 제가 회복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반년 후부터는 웃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얻게 됩니다. 친구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꾸며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게 조언을 구하더군요. 실내 인테리어 전공을 했던 저는 이러저러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던 친구가 보수까지 제의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신혼집 인테리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선 사람은 일을 해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라며 그 일을 맡아서 하길 바라셨죠. 시어머님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저보다도 시댁 식구들이 기뻐하는 게 좋아서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특히 완성되고 나서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쾌감이 차올랐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해도 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너무 예뻐. 친정부모님도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니까? 당연히 친구니까 좋게 말해줄 수밖에 없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정말 좋더군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유명한 파워블로거더군요. 특히 요리 분야로 유명하던데 전 블로그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는 블로그에 제가 인테리어한 신혼집을 올리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계기로 제게 개인적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얼떨떨하기도 하고 겁도 나서 주저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일만 맡아서 진행했고 다행히 매번 결과가 좋아서 나름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대로 바쁘게 살아가니 힘들었던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본가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죠. 그 집은 홍대 쪽에 있는 작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들어서면 부모님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차마 방문하지 못했었어요.
텅 빈 집안엔 눅눅한 먼지 냄새가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짐들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문득 이 집 구조가 참 예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1층은 저희가 살고 2층엔 세를 줬었는데 예쁘니기가 나는 인테리어라 묘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었어요. 입구가 1층, 2층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좋았죠. 제 안의 창작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꾸미고 저곳을 저렇게 다듬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솟구쳤죠. 그때 같이 짐 정리를 돕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집 제대로 꾸며볼까? 지금까진 고객들 니즈에 맞춰서 꾸몄지만 여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회상하면서 남편이 말하길 그때 제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저도 그때 엄청난 열정에 불타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본가를 개조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일이 잘 풀릴 땐 한 번에 풀린다고들 하죠. 타이밍 좋게 그 동네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자체도 몇 배가 뛸 정도로 엄청 뛰더군요. 중심 상권과 많이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곳이라서 집값이 싼 동네였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게다가 에어비앤비로 임대 숙박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본가 근처에 있던 다른 다가구 주택이 좋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공인중개사였던 시아버님 덕분에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선 그 동네 전체가 숙박업으로 성행하니 타이밍도 좋고 제 인테리어 솜씨도 좋아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가구 주택을 시부모님께서 매입할 테니 본가와 함께 숙박업을 운영해보라는 거였죠. 초기에 자리 잡힐 때까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으나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일정 금액을 월세 개념으로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땅값이 엄청 오른 상태라 매매가가 13억가량이었기에 큰 금액이었어요. 다가구 주택치고 꽤나 비싼 편에 속했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지금껏 공인중개사를 해오면서 쌓인 촉을 무시 못한다며 이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하셨습니다. 금액대가 높은 만큼 망설여졌지만 시어머님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니 용기가 샘솟았어요. 넌 할 수 있어. 매번 네 재능에 놀랄 만큼 감탄하고 있단다.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도 투자하려는 거야. 단순히 가족이라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렴. 신중한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관두고 저와 함께 인테리어에 몰두하게 되었죠.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전 신혼집 인테리어를 도와줬던 친구가 본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려주었거든요. 한 번 와본 사람들은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느낌 있다며 입소문을 내주셨죠. 그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첫 달 수익부터 1,000단위가 넘어갔습니다. 그 수익은 전부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고 이후로는 매달 수익의 3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3분의 1은 저축하고 남은 3분의 1은 남편과 저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개월간 지났을 때였습니다. 꼭 이렇게 행복해질 때 초를 치는 사람이 나타나죠. 다름 아닌 친언니였습니다. 언니는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었어요. 입소문이 날 때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나 인터넷에서 본가 사진을 봤는지 씩씩대면서 절 찾아왔더군요. 심지어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부모님 집을 개조해서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니에요. 부모님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기보단 돈 얘기 먼저 꺼내더군요. 언니는 지금 당장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했더니 콧방귀를 끼며 돈 주기 싫어서 수작 부릴 거면 그만하랍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고 재산은 반으로 나누는 게 맞으니 본인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는 거죠. 코웃음을 치고 싶은 건 저였습니다. 왜냐면 그 집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제 힘으로 구입한 주택이었습니다. 언니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온 것 같은데 그 집 명이 내 앞으로 되어 있어. 전세로 살다가 내가 매입한 거야. 그 집 앞으로 매달 담보대출 갚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니?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어. 협박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말해. 그런 제 말에도 언니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행패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나요? 심지어 숙박고객님이 계신 상황에서 난장판을 피우는 겁니다. 고소하겠다느니 뭐니 난리치더니 결국 경찰을 부른 뒤에야 나가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타나리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시댁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대충 말하고 넘긴 적은 있지만 세세하게 말씀드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언니 때문에 진 빚을 갚으며 힘들게 살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유일한 꿈은 자가를 갖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힘든 기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노력해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전세로 살고 있던 다가구 주택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라치면 몇십 분이나 걸어가야 했어요. 치안도 좋지 못했고 홍대 쪽이라 불리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90년도에 지어진 집이니 곰팡이며 뭐며 상태도 안 좋았죠. 하지만 저와 부모님의 보금자리로는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분께서 매입할 의사가 있냐고 연락을 하시더군요. 건령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만큼 그 집이 엄청 튼튼해요. 잘 아시죠? 그래도 위치도 그렇고 좀 외곽진 곳이니까 우리도 큰돈 받을 생각 없어요. 빨리 처분해야기도 해서. 집주인분께선 자식이 유학을 간 데서 급히 처분하는 거라 큰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층에서 전세 1억으로 살고 있었는데 4억에 매매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어요. 당연히 큰 금액이라서 엄청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던 대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금리는 물론이고 고정금리로 진행할 수 있었죠.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도 빚지지 않고 집을 살 순 없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그렇게 그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제 돈으로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제 명이었고 부모님은 일평생 그곳에 모실 생각이었어요. 그랬던 다가구 주택이 어느새 재개발이니 뭐니 핫한 명소로 떠올라 매매했던 때보다 4배가량 집값이 오른 거죠. 부모님은 원래부터 건강이 좋은 분들이 아니셨기에 전반적인 생활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 것이 아니었어요. 시댁 부모님들도 결혼 전부터 그런 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결혼 때 그 어떤 혼수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례허식은 원치 않으니 단지 둘이 잘 살면 된다는 말씀만 하셨죠. 그래도 네 친언니니 말을 아꼈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분명히 다시 찾아올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꼭 나한테 말하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제 말에 대신 화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유산 문제에 있어선 고소를 하더라도 겁먹지 말라고 하셨죠. 실제로 부모님 앞으로 둔 재산은 아버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전부였는데 그것도 연식이 오래돼 재산으로서의 값어치는 거의 없었죠. 그 차를 판 값은 고스란히 장례식 비용으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저 혼자였으면 이래저래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곁에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예상한 대로 소장이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었어요. 부모님 앞으로 나온 재산을 절반 나눠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설명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했나 봐요. 기어코 소송까지 건 걸 보면 말이에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다 들은 변호사님께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냐며 혀를 차셨어요. 아무리 내역을 뽑아봐도 부모님의 재산이라 보기 힘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언니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소송 준비를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엔 형부라는 사람이 절 찾아오더군요. 영업장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응하는 게 좋을 거라며 협박성 짙은 말도 하는 거 있죠. 얼굴 보며 얘기하자길래 남편과 함께 만났습니다. 약속한 카페로 들어갔더니 누군지 말 안 해도 형부의 정체를 알아보겠더군요. 10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량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부란 작자 보니까 딱 각이 나온다. 어떻게든 비벼서 돈 뜯어내려는 의도가 보여. 저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을 것 같은데. 아휴,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아파.
남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샛노란 빛의 거친 탈색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팔뚝의 그림은 더 요란하고 화려해져 있었어요. 그림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민소매 차림이었고 배는 불뚝하게 튀어나와 비호감상 그 자체였습니다. 형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올리며 껄렁이듯 어이 하고 부르더군요.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남편에게 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불량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어줍잖은 안부 인사를 건네려 하기에 본론만 말하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으며 입을 열더군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었대요. 그냥 장인 장모님 집값의 절반만 받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주지 않으니까 괘씸해졌다나요? 그래서 이젠 그 정도로 끝내고 싶지 않대요. 지금까지 숙박업으로 번 돈의 절반을 주고 앞으로도 매달 그 절반을 저들에게 달랍니다. 참나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게 마구잡이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다 된다고 했답니다. 순 뻥일 게 분명했죠. 애초에 그 어떤 기록을 뒤져봐도 그 집의 부모님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부터가 거짓이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에게 돈 뜯기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상황인 게 뻔했죠. 어쩜 형부도 그때와 변함없이 똑같은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진짜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그 집 정말 제 돈으로 구입한 거 맞아요. 부모님 돈 하나 없으니 승소하기 어려우실 거라고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시는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오세요. 서로 시간 뺏기고 이게 뭡니까? 벽 보고 말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갑자기 성을 내면서 저더러 네 가지가 있니 없니 난리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면서 네가 뭘 아느냐며 버부른 자기가 빠삭하대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진 모르겠지만 형부의 어투나 말버릇에서 모든 게 느껴졌죠. 정말 몰상식하다는 것을요.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들이밀자 남편이 칼같이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꽤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얼굴이 순하게 생겨서 그렇지 나름대로 성격도 있는 편입니다. 남편은 이성을 지키며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렸어요. 폰에선 음성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식이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 이 녹음본도 재판부에 제출할 거라고 했더니 단박에 입을 다물더군요. 결국엔 같은 남자가 나서서 눈을 부라려야 겁먹는 게 우스웠습니다. 전 앞으로 개인적으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 돌아가는 길에도 단둘이는 절대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칫하다간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학습 능력이 정말 떨어지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조카가 저희 숙소에 숙박 신청을 한 사건이었어요. 저야 얼굴 안 보고 산 게 10년 년인데 당연히 조카 이름도 모르지 않겠어요? 애초에 언니가 집 나가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수락했는데 그날 위층에 숙박하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 2층에 숙박하는 사람인데요. 1층에 숙박하는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벌써 밤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노래 부르고 떠들고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여자 셋이라서 겁나서 내려가 보지도 못하겠고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밤 10시가 넘어가면 조용히 해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큰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우선 고객님께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숙박 예약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혼자 가기엔 겁이 나서 남편을 깨워 함께 향했습니다. 주택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러운 소음이 강타했어요. 진짜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럽더군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도 할 법한 소음이었습니다. 전 인상을 찡그리고 1층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이 나오더군요. 누구냐 묻길래 주인이라고 말했더니 저들끼리 수군대다가 문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의 얼굴이 조카인 겁니다. 기가 막힌 게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가 20살이 됐으니 성인이라 담배를 피우든 말든 관심 없는데 적어도 실내 금연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상식 아닌가요? 얘, 너 대체... 아, 이게 무슨 소란이야.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굴면 어떡하니? 손에 담배는 또 뭐고? 실내 금연은 기본인 거 몰라? 숙박 예약하기 전에 다 기본 조항에 나와 있는 건데 안 읽었니? 그런데 조카는 제 말에도 무시하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마치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외할머니 집에서 담배를 피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조카에게까지 단단히 교육을 시킨 모양이었죠. 그땐 혈압이 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진짜 하나같이 어쩜 똑같을까 싶었어요. 전 그 즉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애초에 숙박 기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늦은 시간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실내 흡연은 기본 중에 기본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는 기분 나쁘다는 듯 저더러 대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자기 엄마가 힘들게 살았다나요? 3년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먼저 연락해서 재산을 나눠줬더라면 문제 없었을 거랍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는 돈 때문에 궁핍하게 살면서 고통받았대요. 그래서 저더러 이기적이라는 거죠. 대체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간 언니의 연락처를 제가 어떻게 알아내나요? 심지어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어요.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받을 궁리만 하는 게 역겹게 그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더 대화해봤자 우리 손해니까 괜히 더 말 섞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폰을 꺼내 112로 전화를 거니 그제야 조카와 친구들이 움찔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언니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재산 홀라당 다 먹으려고 하고. 이거 소문내도 되는 거죠? 소문나면 사람들 다신 여기 숙박하러 안 올걸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나 보네. 콩할 만한 것이 이젠 협박까지 하려고 들더군요. 남편은 재빨리 저와 조카 사이에 끼어들어 막았습니다. 때마침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본인들이 불리한 건 알았는지 후다닥 짐을 챙겨 빠져나오더군요. 경찰분들은 안 그래도 고성방가 신고가 2번 들어온 상태였대요. 그래서 남편이 연락하기 전에 출동한 터라 일찍 도착했던 거죠. 경찰 앞에선 고분고분하게 굴더니 바로 짐 빼겠다고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신랑이 하느라 어느새 시간은 새벽이 넘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바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상태라 일단 저희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처 방 내부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시어머니께선 종종 제가 바쁠 때마다 룸 청소를 도와주셨어요. 그날도 새벽의 소동으로 수면량이 부족한 걸 아시곤 직접 청소하러 갈 테니 좀 더 잘하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전 시어머님의 마음씨에 또 한 번 더 감사함을 느끼며 인사드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오후 12시쯤 되었을 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이 연락을 보면 어제 조카가 소동 부린 그 집으로 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신지 받질 않으셨어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어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본가 주택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모습이었죠. 얼른 골목길에 주차하고 달려가 보니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풍경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온 집안이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의자며 소파며 다 엎어져 있고 술은 바닥에 흐르고 병도 몇 개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벽지 곳곳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꾸몄던 인테리어가 전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내부에는 시어머님과 친언니 그리고 조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대충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쭸어요. 아침에 청소하려고 보니 집안 꼴이 이렇잖니. 자세히 보니까 벽지에 담배 자국은 기본이고 없어진 물건들도 있는 거야.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호출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거 있지. 어머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없어진 물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잘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꽤나 고가였어요. 벽에 붙어있던 그림 액자는 300만 원에 구입했던 작품이었고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있던 미니 램프는 80여만 원 주고 사왔던 빈티지 램프였습니다.
그런 작은 소품들이 한 5-6개 정도 사라져 있었어요. 절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개판이더군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대요. 벽지에 담배 자국도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우기는 거 있죠. 술을 엎거나 병을 깨뜨린 건 자기네들이 한 게 맞으니 그것만 치우고 가겠답니다. 경찰 입장에선 이게 저들의 잘못이 맞는지 판가름하기 힘드니까 누구의 편도 못 들고 난감하다는 듯 서 있었죠. 친언니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기세등등해져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젠 조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먼저 발끈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된 일을 사실인 것 마냥 떠들고 다니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찰도 시어머님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여기서 다퉈봤자 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만하라며 달랬습니다. 전 그때 속으로 이전에 진상짓 부렸던 고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이 사라지는 일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비싼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는 바람에 골치 아팠죠. 그런데 막상 증거라고 할 게 없으니까 범죄자를 특정짓기 어렵더군요. 결국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넘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습관 하나를 만들었어요. 룸 청소 후 고객이 방문하기 전에 전체적인 룸 컨디션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카가 방문했던 그날도 영상으로 찍어둔 상태였었죠. 경찰관님, 제가 어제 고객 받기 전에 룸 청소 끝내고 전체 영상 촬영해둔 게 있어요. 이게 증거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날짜며 시간이며 정확히 어제 고객 방문하기 10분 전으로 찍혀 있습니다. 난감해하던 경찰분께선 화색을 드러내시며 당연히 된다며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언니와 조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경찰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니 확실히 벽지에 있는 담배 자국이나 없어진 소품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경찰분들 또한 저희 편에 서니 그제야 진실을 토하더군요. 조카가 잠들어 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지른 일 같다나요? 물론 그것도 거짓이겠죠. 본인이 친구들 시켜서 훔치라고 했을 게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네들 잘못인 건 인정하더군요. 그러면서 눈빛은 어찌나 무섭던지 그 시선에 제 얼굴이 다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당장 훔쳐간 물건들 돌려주고 담배로 지진 벽지들 복구한 비용도 청구할 테니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순히 복구에 돕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겁을 먹는 눈치였습니다. 남들은 형제들 도움받으면서 산다는데 전 대체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고생만 하나 싶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을 내뱉고 있으니 시어머님이 절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네 편이 되어주는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피를 나눈 언니보다 시댁 어르신들이 훨씬 더 가까운 제 가족이자 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껴안으며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웠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딸 친구들이 훔쳐간 물건들은 다 회수했으니까 내일 안에 가져다 둘게. 그리고 벽지 그거 일부러 비싼 거 하고 그럴 생각이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여기저기 견적 알아보고 있으니까 속을 생각하지 말라고. 죄를 짓고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참 당당하더군요.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철면피처럼 살면 인생 살기 편한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훔쳐간 물건은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벽지는 기존에 진행했던 업체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진행했어요. 200만 원가량 나왔는데 난리칠 줄 알았더니 뭐 알아보기라도 한 건지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물론 그런 식으로 돈 뜯어내면 좋냐느니 인심이 없다느니 막말이 담긴 문자도 함께였지만요. 이 일이 있으므로 남편과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악성 후기를 남겨서 영업방해를 할 것 같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예상에 어긋나지 않던지 똑같이 악성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별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 후기 댓글로 경찰에서 조서 쓴 내용 사진과 함께 진실을 적어 남겼더니 오히려 조카의 후기가 매도당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엔 부킹업체에서도 악의적인 후기인 걸 인식하고 글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유류분 청구 소송도 기각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뒤져봐도 상속받은 집이라는 내용은 일절 없을 테니까요.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던 오래된 차에 대한 재산 상속 내용은 있었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부모님을 저 혼자 부양했다는 사실과 그 재산 형성에 언니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기 전 부모님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까지 밝혔더니 그마저도 기각된 거죠. 당신 진짜 고생 많았지? 소송도 그렇고 숙박업에도 피해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당분간은 좀 푹 쉬어. 소송도 끝났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쉬어도 돼. 남편은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었고 저 또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일주일만 푹 쉬기로 했습니다. 전 제게 피해를 주려다가 되려 당했기 때문에 언니도 형부도 조카도 모두 정신 차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송 거느라 변호사 비용도 날렸을 거고 벽지 비용으로도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제가 쉰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 SNS로 업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쪽으로 예약을 받기도 했었죠. 일주일 쉬는 동안엔 그 홍보 계정도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5일째 쉬던 날 남편이 얼굴을 딱딱하게 굳힌 채 제게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홍보 계정으로 그저께부터 자꾸 이상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상한 놈이겠거니 하면서 신경 안 쓰려고 무시했었는데 매일 메시지를 보내니 신경이 쓰여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메시지냐고 했더니 글쎄 처음부터 대뜸 제 애인이라는 말을 하더래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자기야 밥은 먹었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무시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말들을 하더랍니다. 어젯밤에 좋았다느니 오늘 장어 먹었으니 기대하라느니 그런 말들을요. 그러는 동안에도 전 늘 집에 박혀 있었으니 애써 무시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오해하기 전에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래요. 그 사람 대체 뭐야?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당신 믿는 거 아니지? 나 쉬는 동안에도 계속 집에 있었잖아. 그리고 애초에 연락할 거면 내 개인 폰으로 하지 왜 SNS 메시지로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남편은 씩씩대던 저를 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믿었대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며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고 꾸짖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가 될까 싶었는데 통신매체 이용 특별죄로 잡혀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더군요. 내용이 점점 진해졌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연상할 법한 그런 단어들을 써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마음으로 신고했었는데요. 범인이 잡히고 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더군요. 범인은 다름 아닌 형부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소송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끝나고 벽지 비용이며 뭐며 손해를 입으니 억울해서 그랬답니다. 저와 남편 사이가 너무 돈독해 보여서 테스트해보려고 그랬다나요? 참나 자기가 뭔데 테스트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여놓는데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범인이 누구든 선처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벌금형으로 1,000만 원가량을 선고받은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저랑 남편이 개인적으로 알아봤었던 내용 때문이었어요. 경찰 조사는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서 사설 업체에 맡겼었거든요. 범인이 형부란 건 그 계정이 형부 계정이란 거잖아. 그럼 형부 지금까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녔단 소리 아니야? 무엇보다 아들 얘기는 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 아프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인터넷 아이디 하나만으로도 많은 개인정보들을 캐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SNS로 연락했던 형부의 아이디를 업체 문의해서 여러 정보들을 알아냈었습니다. 중고를 사고 파는 카페에서 많은 사기를 쳤더군요.
그거 말고도 여기저기 돈 먹고 나른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치 육아일기처럼 작성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육아일기 속 아이는 아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조카는 누가 봐도 여자잖아요. 그 집의 자식이라곤 조카딸 한 명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 것이었죠. 문제는 이걸 언니에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엄청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냥 말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 집 사람들이랑 엮여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었죠. 저도 그에 동의하긴 했습니다만 자꾸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부모님도 언니를 원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빚내서 합의금을 내줄 만큼 사랑하기도 하셨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바로 말해주셨을 분들이셨죠. 남편과의 상의에서 답이 나오지 않자 시부모님께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두 분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문제긴 한지 두 분도 꽤 깊게 고민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냥 숨겼으면 좋겠거든. 어쨌든 우리 괴롭힌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네 말대로 부모의 심정으로 본다면 사실을 알려주는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 그 이후의 선택은 그 사람이 할 일이니까. 시어머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는 게 언니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로 언니가 저에게 패악질을 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냥 익명으로 알려주자는 거였죠. 아버님께서도 언니가 제게 되려 화풀이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차라리 익명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전 그 길로 형부의 아이디로 추적했던 육아일기 내용과 아들로 보이는 사진들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에 잘 넣고 봉했죠. 봉투 겉에는 언니 이름을 적고 퀵을 불렀습니다. 언니네 집 주소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정보였어요. 그쪽으로 퀵을 보냈고 익명으로 부탁했습니다. 고민할 땐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막상 전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숙박업도 여전히 성행했고 시댁과의 사이도 좋았고요. 언니 쪽에서 회방을 놓거나 괴롭히는 일도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임신도 한 상태였죠. 뒤늦게 가진 아이라서 저희 부부에게 더 각별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극성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숙박업도 쉬고 태교에만 전념하라며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숙박업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맡아서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본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본가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붙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언니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매일 오전에 이 앞에서 너 기다렸어. 일주일 만에 만난 건데 10분만 시간 좀 내주라. 예전에 보던 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는 모습도 그렇고 한껏 기죽은 모습도 그렇고요. 전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를 본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차피 예약한 고객님이 오려면 3시간은 남아 있었거든요. 커피를 내줘야 하나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예쁘지도 않은 사람 뭐하러 챙기나 싶어서 찬물 한 잔만 꺼내주었습니다. 그 찬물 한 잔에 고맙다는 말을 해오는데 이 언니가 뭐 잘못 먹었나 싶었다니까요. 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긴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건지 말하라고 했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나온 말은 이혼했다는 말이었습니다. 6개월 전쯤에 합의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서 산답니다. 조카는 어쨌냐니 입이 말랐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조카복은 둘이 이혼하는데 누구랑 같이 살기 원하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단번에 형부를 선택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형부가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그때 묘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가관이었답니다. 이혼의 이유가 아빠의 바람이라는 것도 이미 10년 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사실까지도 안다고 했대요. 그 집 아들이랑 내 딸이랑 다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랬었대. 나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바보처럼.
처음엔 배신감 때문에 진짜 전부 그만두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생각이 나더라. 19살 때 나 때리면서 말리시던 게 생각났어.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언니는 눈물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떠나고 세상에 없는걸요.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에 대한 후회로 울음을 토해냈지만 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잖아요. 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용서해줄 마음 없어. 그러기엔 우리 너무 먼 길을 왔지 않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난 평생 언니 원망하면서 살 거야. 언니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과 과거의 나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용서 못해. 저의 단호한 말에도 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형부의 진실을 알려줬던 사실도 평생 숨겨야겠다 다짐했어요.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언니와 저와의 사이에 인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전 앞으로도 언니를 보지 않고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인연을 끊었던 10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동안 못 줬던 것들이래요. 제 결혼 축의금, 부모님 장례식 비용 같은 것들이랍니다. 바로 거절하려고 했더니 애걸하듯이 부탁하더군요. 너도 내 얼굴 보기 싫지? 이거 받으면 앞으로 네 앞에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날게. 정 찝찝하면 받아서 어디 기부해도 좋아. 마지막까지 부탁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들으니 마냥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언니는 그 후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봉투 속에 들어있는 금액은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었지만 아마 언니 입장에선 아주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전 그 돈을 예쁜 봉투로 옮겨 담아 부모님의 납골묘에 가져다 주었어요. 살아생전 부모님께 뭐 하나 해준 적 없는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었으니까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로 언니는 정말 순식간에 실종된 사람처럼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전해줬던 그 정보가 언니를 구한 일인지 더 나락으로 빠뜨린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혼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여전히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